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체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된다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접종률이 올라야 확진자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효과가 분명하다며 법원 신문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 등에 확대 적용한 이후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며 학교와 기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도 나오고 있어 일상 회복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261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력은 세지만 중증 위험은 적다는 데이터가 잇따르면서 각국이 방역 수준과 격리 해제 요건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과 관련해 백신 3차 접종 효과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8천 명에 근접했으나 최근 3천에서 4천 명대로 줄었고 유행 규모의 선행 지표인 검사 양성률도 1%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6일 0시 기준 882명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 감소 요인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감소를 꼽았습니다. 손 반장은 한때 60세 이상 환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했고 비중도 35% 이상이었지만 6일 기준으로는 15.6%로 줄었다며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확대 시행 이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 등을 갖고 7일 법원에서 열리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6일 방역 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일주일 뒤인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확진 규모가 전주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 규모가 더욱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 패스의 효과와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 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고 이를 법원에 직접 가서 설명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7일 의사 등 시민들이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신문 기일을 열고 방역 패스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25.7%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다소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8세 이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확진자 규모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의 발생률은 낮은 반면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2세 이하에서 발생률이 높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6일 0시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18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2%, 2차 접종률은 54%입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성인의 접종률이 90%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0% 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확진자 50만 582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사망을 포함한 중증 진행 위험이 93.6%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도 미접종자보다는 중증 위험이 80.3%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은 뒤 돌파 감염으로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위험이 현저히 낮고 3차 접종까지 마치면 그 위험이 더 낮아지는 만큼 반드시 추가 접종까지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약사와 초도 물량과 도입 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에 먹는 치료제 도입과 활용 방안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환자 가족을 위한 무료 숙소를 운영하고 기존 외래진료센터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운영되는 서울시 가족안심숙소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무상 제공한 역세권 호텔 2곳, 총 143개 객실입니다. 입소 기간은 최장 열흘이며 재택치료자의 자택격리 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달 안으로 재택치료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운영합니다.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가전끼리 연결된 주방에서는 5분이 먼저 요리를 준비하며 휴가 때는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 더는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닌데요.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CES에서는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미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CES가 열리는 현장에서 양회영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자작나무 숲이 조성됐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의지를 담은 SK그룹의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와 저전력 AI 반도체,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등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기술이 전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이나 사막화 같은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하자는 메시지도 담아냈습니다. 2030년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의 1%에 해당하는 2억 톤을 SK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도 목표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CES의 자리는 SK가 그 목표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실현을 하겠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전과 가전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을 넘어 가전과 사람이 연결되는 스마트홈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이 구현되면 냉장고가 남아있는 식재료를 스스로 분석해 최적의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요리에 필요한 오븐 예열도 도와줍니다. 지난해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리면서 올해 CES는 첨단 IT 기술을 넘어 우주 기술로 전시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 기업 시에라 스페이스가 재사용 우주왕복선 드림 체이서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우주왕복선으로 올해 말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 운송과 반환, 폐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So when we decided that we wanted to be a commercial company and utilize the latest in commercial technologies, we decided it would be a good idea to attend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the premier show. 코로나19로 각종 첨단 기술이 우리 삶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CES 역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우주 기술 등을 올해 주목할 기술로 뽑으며 우리 삶을 변화시킬 미래 기술의 현재를 보여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올해 CES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층 더 진화한 형태의 로봇을 선보이며 해외 관련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움직임은 더 정교해지고 그만큼 활용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홍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BTS의 음악에 맞춰 로봇개 3마리가 춤을 춥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호흡과 균형이 맞아 마치 아이돌 그룹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F 영화에 나오듯 캡슐처럼 생긴 개인 운반체가 조이스틱 조작만으로 360도 회전하며 전시관을 누빕니다. 평평한 직육면체에 바퀴 4개가 달린 모베드는 울퉁불퉁한 바닥은 물론 계단도 수평을 유지하며 오르내립니다. I have to say that I visited the Hyundai robotic lab, and what we've seen with the MobiBed products are just amazing. And it's a very nice way to extend the human capabilities with the new robotics capabilities. It's really interesting.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내놓지 않고 로봇만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이 탈 때 다이나믹 펀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 크기의 어떤 하중을 얹을 때 그런 하중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이송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지면에서 탐사를 하거나. 두산 로보틱스 전시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호흡을 맞춘 협동 로봇 드러머와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카메라 로봇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은 최대 2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 같은 협동 로봇 업계에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입니다. 사람을 돕는 협동 로봇의 가장 중요점인 안정성에서 최고급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10개의 라인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가전회사답게 가족용 로봇을 가져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옆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는 집사 같은 존재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지난 2020년에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600억 달러로 10배 이상 급증이 예상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CES를 통해 로봇 기술의 진화가 또다시 확인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사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인천 영종도에 들어섭니다. 인천시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한항공이 3,300억 원을 투자하는 엔진 정비 클러스터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고급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항공기 엔진 정비 테스트 셀입니다. 항공기 엔진 가운데 가장 큰 GE90 엔진이 해체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엔진 GE90 모델로 그 힘은 소나타 140마력짜리 힘의 한 821대의 분량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엔진 테스트 셀을 갖추고 있는 대한항공은 현존하는 모든 민항기 엔진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영종도에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시설 규모를 4배 이상 늘리고 정비 능력은 현재 100대에서 300대로 엔진 종류도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기 엔진의 32%만 자체 정비가 가능하지만 2035년이 되면 80%까지로 올라가게 되며 더 나아가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항공 정비 물량도 수주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항공정비 MRO 산업 발전을 위해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화를 절약하고 또 제때 수리를 받아서 항공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항공기 엔진 정비 생태계가 구축되면 1,000명 이상의 엔진 기술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스라엘 항공기 개조와 미국 아틀라스 항공 화물기 정비를 선수주한 만큼 사업 개시 시점인 2025년까지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사업도 중점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항공기 유지와 보수, 운영까지를 아우르는 항공정비 MRO 산업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지리적 이점과 맞물려 급속히 비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본격화한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24명입니다. 전날보다 300명이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00명 이상 감소한 숫자인데요.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본격화했다고 진단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는 12월 3주차에 정점에 도달했고요. 네. 이후에 빠르게 감소를 했는데 일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과거 유행에 있어서는 유행의 안정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유행의 경우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도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83%에 달하는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 그리고 3차 접종 비율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도 현재는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규모도 엊그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3차 접종률이 현재 79.5%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중증 환자 규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현재 60세 이상의 환자 수가 한때는 2,000명에 육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중도 전체 확진자 대비 35% 수준이었는데 예. 현재는 60세 이상의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보이고 있고 비중도 전체 확진자 대비 15.6%로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18세 이하의 환자 비중은 여전히 현재 25.7%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18세 이하의 확진자 비중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여러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 감소세에 이어 병상률 가동률도 50%대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려를 덜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그리고 수도권 모두 56.56%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4.9%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1월 16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향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가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 유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 규모도 상당히 이번 주보다도 더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화요일에는 한 2,000명대 초중반 그리고 평일 수준인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도 한 3,000명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지금보다 더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 가동률도 지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다.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보면 과거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시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는 물론 2주 후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재연장보다는 방역 조치가 일정 부분 완화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방역 당국이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2차 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82.8%나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백신 무용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자, 2차 접종과 3차 접종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은 방역당국이 국내 60대 이상의 235만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부분인데 네. 2차 접종 대비 3차 접종, 즉 추가 접종 시에 감염 확률은 82.8%, 위중증 확률은 96.9%, 사망 확률도 99.1%까지 감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검출률이 8.8%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의 백신이 적어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접종, 즉 부스터 효과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시 델타에서 보였던 백신 효과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3차 접종을 잇는 이 4차 접종 효과를 두고도 엇갈린 의견이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 후에 항체 수가 5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직 4차 접종이 이르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백신 접종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할 때마다 항체가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에 있어서 항체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따라서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1, 2, 3차까지 접종을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 대비 항체가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를 건강한 성인 수준으로 높이려면 4차 접종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항체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이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이주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특이적인 백신이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오미크론 유행 시 3차 접종 효과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비단 면역 저하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변이주에 대한 백신 개발 그리고 접종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도 4차 접종이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감염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5일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역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5일 동안 증상이 없거나 5일 후에 증상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격리 해제를 하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5일이 지나면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에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따라서 사회 필수 인력이 열흘 동안 격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직은 오미크론이 우점화되지가 않았고요. 따라서 감염자가 열흘 동안 격리를 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상황의 격리 기간을 5일까지 단축을 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격리 기간 단축은 그 해외 상황의 그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1만 명에 달해 전날 244만 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로 줄었고 오미크론이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달 초 5만 6천여 명에 비해서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사망 위험은 적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면서 각국이 방역 수준과 격리 해제 요건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주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와는 다르다며 학교와 기업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미국 월가 등 기업들도 사무실 복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원 노조는 투표 끝에 대면 대신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시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 학교를 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TU leadership is compelling its membership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harm hundreds of thousands of Chicago families who rely upon CPS for their daily needs, for their education, for their nutrition, for their safety. That's real harm. 바이든 정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학교를 여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방 조치를 위해 1,300억 달러, 검사를 위해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학교는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전역에서 학교의 96%는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keep ourselves, our loved ones, and our communities safe. And importantly, we have the tools we need to keep our schools open. 기업도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놓고 고민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뉴욕시는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일 기준 54만여 명으로 8일째 사상 최다입니다.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일상 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1명의 플루로나 감염을 현지 시간 5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소년은 최근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뒤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심각한 증상 없이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코로나19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가 12살 이상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승인은 식품의약국 FDA 승인과 CDC 자문기구의 권고, 그리고 CDC 국장의 최종 승인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앞서 미 FDA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현행 16세 이상인 화이자 부스터샷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와 교통 등 사회 기반 서비스에 차질을 빚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프랑스는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무증상이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20만 명이 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와 교통, 교육 등 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차질을 빚자 영국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From next Tuesday in England, if you test positive on a lateral flow device, you should just record that result on gov.uk and begin self-isolating. 지금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일주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최근 검사가 폭증하면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하면 40%에 이르는 무증상 확진자의 일터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항원 검사만 받습니다. אבל אנחנו גם עכשיו נמשיך לחיות לצד הקורונה, לשמור על הבריאות וגם על שגרת חיים שפויה ככל האפשר. 프랑스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 요양사 등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출근했을 때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 우주를 향한 전 세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국내 우주 탐사 계획과 함께 올해 이어질 각국의 다양한 우주 미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죠. 네. 아쉽게 최종 미션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제 원인을 찾아서 보완 중인데 올해 다시 도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는 지난해 1차 발사에서 1단부터 3단까지는 이 무사히 분리가 됐는데 이 뒤에 주요 비행 절차 이후에 아쉽게도 이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하면서 네.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네. 이 누리호가 올해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2차 발사에서는 0.2톤급 성능의 이 위성 0.2톤급의 성능 검증 위성과 1.3톤급 위성 모사체를 동시에 탑재를 하고 발사될 예정인데요. 네. 이 앞서 발사일이 5월로 정해졌었다 이렇게 통보가 됐었지만 현재로서는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이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내부 구조물이 충돌해서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설계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 5월 발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발사일은 추후 다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해서 2차 발사 때는 꼭 성공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또 올해는 한국형 달 궤도선의 발사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형 달 궤도선은 오는 8월에 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무게 678kg 정도의 이 달 궤도선은 이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 측정기 그리고 이 우주 인터넷 등의 이 6가지의 탑재체를 활용을 해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예. 이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될 예정이고요. 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말쯤에는 달 상공 100km 궤도에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궤도선은 내년부터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1년 동안 이 달 상공을 돌면서 지형 관측부터 착륙 지점 부근의 정보 등을 수집한 뒤에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7호도 발사할 예정인데요. 네. 아리랑 6호의 경우는 눈이나 비 등의 악천 후에도 한반도 주변 지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또 아리랑 7호는 해상도가 30cm 이하인 이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초정밀 지구 관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하늘에 우리 눈이 몇 개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는 우리 발사체로 직접 궤도에 올리는데 그런 날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대표적인 우주 개발 강국이죠. 미국에서는 올해 아주 많은 임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가 첫 시험 비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우주인들이 타게 될 우주 캡슐인 오리온을 차세대 대형 로켓인 이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에 실어서 발사하는 건데요. 2단으로 된 이 로켓은 약 95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이 오리온을 달 궤도에 진입시킨 뒤에 지구로 다시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임무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이 우주인을 직접 태운 유인 오리온을 발사해서 달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하겠다는 것이 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네. 그 우주 개발 강국답게 정말 굵직굵직한 그 임무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네. 다른 소식들은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미국의 우주 개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이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인데요. 한마디로 이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이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우주선이 발사가 됐고요. 목표한 소행성을 향해서 출발했는데요. 이 우주선은 올해 9월 말쯤에 지구 근접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초속 6.6km의 속도로 충돌할 예정입니다. 이 디모르포스는 축구 경기장 규모의 소행성이고요. 또 우주선은
무게 620kg, 그러니까 소형차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주선을 이용해서 뭐 소행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살짝 밀어서 궤도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험에서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73초 이상 바뀌게 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어릴 때 영화 아마겟돈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겠군요. 네. 자, 미국에서는 민간 우주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이벤트가 예정돼 있나요? 네, 먼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화물 수송선이죠. 이 스타쉽이 이르면 3월에 이 처음으로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 스타쉽은 슈퍼 헤비라는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나간 뒤에 잠시 궤도 비행을 하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예정인데요. 이후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됐습니다. 예. 이 스타쉽은 이 100톤이 넘는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실어날 수 있는데요. 스타쉽의 성공 여부는 이 우주 산업 상업화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죠.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도 올해 안에 첫 궤도 로켓인 뉴 글렌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2단형 로켓인 이 뉴 글렌은 45톤가량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실어 나르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또 항공우주기업인 보잉도 5월 중에 유인 캡슐의 무인 시험 비행을 예고했는데요. 이처럼 이 민간 우주 기업들도 올해 이 우주 탐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른 나라 우주 개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아르테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발맞춰서 네. 이 러시아도 올해 달 탐사에 나서게 됩니다. 달 남극을 향해서 탐사선 루나 25를 발사할 예정인데 네. 당초 지난해 10월에 발사가 계획이 됐었는데 착륙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올해 7월 이후로 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루나 25가 이 계획대로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 러시아는 1976년 이후에 46년 만에 달로 복귀하는 건데요. 네. 이와 함께 이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을 탐사하는 국가가 되게 됩니다. 또 이 우주 개발에서 사실 중국과 일본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 지구 궤도에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이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테너가 발사된 데 이어서 올해는 이 나머지 주요 모듈인 이 원텐과 멍텐 등이 잇따라 발사돼서 이 테너와 도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올해 달 탐사를 본격화하게 되는데요. 달 표면에 탐사기 슬림을 발사를 해서 목표 지점 오차 100m 안에 착륙을 시도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이걸 바탕으로 2023년에는 인도와 함께 새로운 달 탐사기를 달의 극역에 보내서 이 얼음과 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우주 경쟁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목표를 꼭 모두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일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3%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규모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액화수소 생산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극저온 기기연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수소 경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수소가 불에 잘 타는 기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공급하는 건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수소는 크게 기체, 액체, 고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기체 수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자동차는 모두 기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안 타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일단 수소 충전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스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자주 보실 텐데요. 수소도 이런 식으로 이송됩니다. 그 트럭의 탱커에는 200기압, 200바트압으로 저장된 수소가 실려 있는데요. 예. 이 수소를 충전소 저장 탱크에 옮길 때는 700바로 더 고압으로 압축하는 축압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압력을 높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밀도가 증가해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수소를 대용량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의 온도를 내려 바로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체 수소에 비해 액체 수소는 밀도가 800배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저장 용기의 무게가 가볍고 작을 뿐만 아니라 보관 압력이 낮아 훨씬 안전한 장점이 있는데 들어온 대형 트럭 같은 모빌리티 산업에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또 그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네, 저희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냉각 기술로 액화시키고 또 안전하게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제로 보일 오프, 정발량이 없다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생산되고 헬륨 가스를 냉매 가스로 주로 사용합니다. 예, 지금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수소 액화 과정입니다. 수소 가스가 이송 라인을 따라 생산 용기로 들어가게 되면 냉동기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기체 형태였던 수소 가스가 응축되면서 용기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용기 내부에 수소가 쌓이면서 액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한 개의 평상기를 사용하는 소량 생산 방식인 응축형 수소 액화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소 액화의 문제가 온도 상승처럼 조금의 환경 변화가 있게 되면 다시 기체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액체 수소조는 상온의 표면으로부터 연결되는 부분, 즉 지지대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 침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액체 수소는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저장 용기에서의 정발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체 상태로 바뀐 수소를 자동으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 수소 액화의 장점과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기존에도 액화 수소 저장 기술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은 액체 수소의 정발 없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전기요금만의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수소는 수소 분자의 핵스핀 방향이 서로 다른 오소와 파라 상이 존재합니다. 상온에서는 오소 구조가 많지만 액체 수소에서는 대부분 파라 수소가 안정한 상이 됩니다. 우리는 상 전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하여 액체 수소에서 안정한 상인 파라 수소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수소조 내에 복사열과 전도열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영하 196도 77켈빈 온도 차폐층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발하신 장치들이 하루 동안 생산하는 액화수소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냉동기를 2대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하루에 약 90리터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는 소량 액체 수소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량보다는 얼마나 간편하게 액체 수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액체 수소 환경을 얼마나 쉽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 기술인 냉동기제에 의한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을 사용하면 액체 수소를 무한정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응축형 수소 액화기가 소량 생산 방식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량 생산 방식의 액화기 여러 대로 구성하는 것은 대량 생산 방식의 액화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대량 생산 방식의 수소 액화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도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이 중간에 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냉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 소모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건 액화수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상온의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는 고압의 수소가스로 저장하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수소를 이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압가스는 현재 도로에서 200바 정도로 이송하며 이송하는 트레일러의 차가 무겁고 도로 규정에 따라 다니지 못하는 길도 많습니다. 이송하는 차는 무겁지만 정작 싣고 가는 수소의 양이 적어서 하루 1,500kg의 수소를 사용하는 충전소의 경우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1번 이송해야 합니다. 이것을 액체 수소로 이송한다면 일주일에 3번만 이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는 액체 수소 저장 용기에서 기화한 차가운 수소가스를 재액화하는 데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액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실제 공급량을 생각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되는 액화수소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이게 뭐 전기 배터리보다 더 좋은 건가요? 예, 드론의 연료통의 무게가 같다고 가정을 할 때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간은 드론의 비행 시간이 30에서 40분 정도이며 기체 수소를 사용하면 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액체 수소를 사용하면 비행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비행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서 액체 상태로 보관할 경우 면적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수소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액체 수소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액체 수소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고 액체 수소를 저장하고 옮겨 따르고 이송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개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를 이용하여 액체 수소 저장 용기, 액체 수소 펌프, 이송관, 밸브, 센서와 같은 각종 부품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정부에서 선정한 국내의 한 수소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소가 발전 효율이 높고 공급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수소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극저온기기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파스테르연구소는 바이오 기업 주빅과 독감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스테르 연구소와 주빅은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독감 백신의 유효성, 비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연구 협력합니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체내에서 녹는 미세한 구조체에 약물을 탑재해 조직 손상이나 통증 없이 표피 안쪽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 콘텐츠를 소비하고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콘텐츠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메타버스, 온라인 오디오, 온라인 공연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하루 평균 239.5분, 4시간가량 소비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과 온라인 공연, 메타버스 이용 시기는 집에서 쉴 때라는 응답자가 각각 57.1%, 79.7%,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22.6%, 고등학교 2학년 32.3%가 스스로 수학 공부를 포기한 이른바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초중고 학생 3,7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 기초학력 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부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